외국인 손님일 때가 좋았다. 이는 지금 일본 지방 호텔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라고 합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2,000명을 웃도는 가운데 일본에서 3차 확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스가 일본 총리는 고투 트래블의 재검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방역을 병행하겠다는 이유로 코로나19의 소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투 트래블의 방향성의 잘잘못은 차치하더라도 고투 트래블을 통해 부각된 일본인의 추한 모습을 밝히고 싶다는 한 일간지 기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도내에 별이 있는 고급 호텔에 근무하는 한 여성의 인터뷰를 통해 실상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투 트래블이 시작되고 나서 손님의 질이 바뀌어버렸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인간성을 의심하는 언행 퍼레이드예요.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는 사람, 외국인 직원을 향해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 방에 설치된 자기신고제의 주류,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미니바 사용을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체크아웃하는 사람, 드라이어 및 목욕 가운, 목걸이 등을 닥치는 대로 가져가는 사람 등 잠잠할 날이 없다라며 절도 피해 신고나 수십만 원의 손해가 나는 등 고투 트래블 여행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단 1개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내에서는 인바운드 관광객을 수용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체 손님들의 큰 소리만 요란할 뿐 돈을 잘 내고 장기 체류하는 데 비해 방을 깔끔하게 써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급 호텔에 근무하는 여성도 고충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역시 지금의 고투 트래블로 오는 일본인 손님은 얼마나 많이 먹을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남은 밥도 많고 다 먹은 자리도 더럽습니다. 방도 청소에 들어가면 1박에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어 어지럽다라며 일부러 마스크를 벗은 뒤 침을 펑펑 튀기며 직원에게 말을 거는 분도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호텔 측은 지금까지 호의로 하고 있던 서비스도 위와 같은 매너 없는 손님 때문에 축소나 중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매체는 코로나 전까지 제2의 집처럼 편안히 호텔에서의 정취를 느끼며 호텔 직원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리피터층은 고투 트래블 손님들이 빚어내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번잡한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악순환도 여러 호텔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때 일본인의 정신의 높이와 매너의 장점이 각국과 미디어에 칭찬된 적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고투 트래블은 일본인의 리얼한 지금의 본성을 부각시켜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가 일본인은 돈이나 물질적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여유가 없어져 버렸다며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은 일상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일지 모른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일본인의 본성은 변한 것이 없고 그들만의 문화로 감추고 있던 것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자기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놀랄 만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모를 때는 범죄 유혹에 빠진다. 국가의 칼에 나오는 루스 베네딕트의 말입니다. 한편 한국은 미국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낯선 한국 땅에서 청춘을 바쳤던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한국에서 온 선물 상자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워싱턴 사무소에 따르면 과거 한국에서 교육, 보건활동을 자발적으로 도왔던 미국 평화봉사단원 514명에게 보낸 방역키트 선물이 이달 초중순 속속 도착했습니다. 마스크 100장, 향균 장갑, 홍삼 캔디, 은수저, 민속부채 등이 들어있는 코로나19 생존 박스를 받은 옛 봉사단원들은 감격하면서 재단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코로나19에 취약한 노년층이 된 이들로서는 하루 1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미국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 귀중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1967년부터 1968년 봉사활동을 한 조엘 캠제는 미네소타주 자택에 도착한 선물을 받자마자 이메일을 보내 재단으로부터 온 멋진 선물에 너무나 감사하다라며 한국에서 보낸 시절에 대해 애정어린 추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전직 봉사단원도 1971년부터 1974년까지 광주에서 한국 학생들을 가르쳤다며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너그러움에 영원히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전직 단원은 당시 한국에서의 봉사 경험에 대해
내 청년기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시절이라면서 당시 함께 살던 가족, 사귀었던 친구들의 보살핌과 도움을 통해 한국에서의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KF 관계자는 1960년대 한국의 보건의료 상황이 정말 열악했는데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뤄 코로나19 모범 대응국이 돼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대응하는 것을 보니 놀랍고 봉사한 보람을 느낀다고 연락해오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방역키트 선물은 미 유력일간 뉴욕타임즈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어려울 때 한국을 돕자, 팬데믹 때 한국이 보답했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1966년부터 1968년 춘천의 한 여고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샌드라 네이선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7일 KF로부터 생존 박스라고 적힌 귀중한 선물을 받은 네이선은 뉴욕타임즈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마치 1968년부터 내게 여행해온 상자인 것처럼 느껴졌다라며 그 상자에는 마법 같은 것이 있다. 한국인들이 저 멀리서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네이선은 시카고대를 졸업하고 평화봉사단에 합류해 21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평화봉사단은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젊은 미국인들이 교사와 의료인으로 한국에 봉사하러 온 단체입니다. 약 2천여 명이 파견됐고 네이선은 당시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구하기 어려웠다며 봉사단원들 사이에서는 타임즈와 뉴스위크 중 어느 종이가 더 잘 닦이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라며 당시 한국의 열악한 보건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이선은 가난하고 자주 아팠던 학생을 미군 부대 의사에게 데려가 기생충 치료를 받게 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아이의 엄마가 따뜻한 계란을 여러 개 선물해줬다. 정작 그 아이와 엄마에게 필요했을 그 계란들을 받고 울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다 은퇴 후 코로나19 때문에 뉴욕주 자택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던 네이선은 이 선물 상자를 받았을 때의 감격을 간직하려고 일주일이나 지나 열어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선물 상자를 보낸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한국 정부의 홍보물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고 보니 코로나 생존키트였습니다. 그녀는 그 생존키트를 받고 정말 거의 울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자에는 확실히 마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썼던 참전 용사들을 챙겼고 이번에는 한국을 위해 헌신한 평화봉사단원들을 일일이 기억한 것입니다. 특히 연로한 나이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그 영웅들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감사를 표한 것은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 기억에도 한국은 보답하는 나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확산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이 대부분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중국에 갚아야 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할 상황에 닥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이 부채를 탕감해주기를 바라지만 중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결정이 쉽지 않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와 독일 공영방송사 도이체벨레 등에 따르면 중국은 그동안 1대1로를 완성하려는 과정에서 도로나 철도 등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 빌려줬다. 그 덕분에 이들 국가는 국가 인프라를 빠르게 건설할 수 있었다. 인프라 사업에는 중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고 중국의 자본이 투입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흥국들의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졌고 특히 수출과 해외 투자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특히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미국에 투자하려는 해외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갔다. 중국의 달러나 위안화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신흥국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들은 중국의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싱가포르 컨설팅 업체인 베리스크 메이플 크로포트의 카호 유아시아 선임 애널리스트는 1대1로에 참여한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많이 빌렸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사실 중국도 부채를 탕감해줄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자국 기업들도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의 부채까지 탕감하면 금융시장 위기까지 올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채 다른 국가들로부터 부채를 상환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로디움 그룹의 아가사 크라츠 디렉터는 중국은 이전처럼 철도와 항구, 댐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빌려주지 못할 것이라며, 은행들은 개도국들의 자금을 지원해주기 어렵고 부채 탕감에 따른 여론 악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1대1로 완성의 핵심적인 아프리카도 문제다. 중국이 아시아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1대1로를 완성하려면 아프리카까지 손길을 뻗어야 했고, 그래서 나이로비, 탄자니아 등에도 철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중국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광물 자원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회원국보다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수준이 더 낮고,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 경쟁력도 부족해 부채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중국이 1대1로를 완성하려면 부채를 탕감해주거나 부채 상환 기한을 늘리는 등 결정이 필요하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 대학원 산하중국연구소의 로렌 존스턴 연구원은 아프리카는 중국의 중장기적 전략 달성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계에서 혜택을 보려면 부채 탕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TSP를 운영하는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는 이날 특별회의를 열고 중국 기업이 포함된 인덱스로 자산을 이동해 투자하려던 계획과 관련해 이행을 중단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이 중단이 얼마나 지속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공장 빼고 중국은 돈 뺀다. 오프쇼링의 시대는 끝났다. 11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그는 값싼 노동력과 환경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한 오프쇼링은 일종의 세계적인 광기였다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미 제조업체들이 탈중국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올 초 코로나로 세계의 공장 중국이 멈추자 중국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애플의 1분기 출하량은 10% 가까이 줄었다. 포드, 월풀과 같은 미자동차, 가전업체도 중국산 부품 공급이 안 돼 지금도 생산 차질을 겪고 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타격이 컸다. 트럼프 미정부는 자국 기업의 금전 지원까지 약속하며 본국으로 돌아오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미국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에 중국은 탈월가로 대응한다. 200여 중가이구의 자국 철수다. 중가이구는 주로 14억 명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테크 기업이다. 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 수십 년 이어온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코로나 사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는 11일 애플이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에서 생산하는 아이폰 물량의 5분의 1을 인도로 옮겨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고위 정부 관계자는 애플은 인도 최대 수출 기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전체 아이폰 물량의 90% 정도를 생산해왔다. 2200억 달러 규모다. 중국에서 직간접적인 고용 효과는 480만 명에 달한다. 지난 8일 미국 CNBC 등은 2분기부터 애플은 에어팟 전체 물량의 30%를 베트남으로 옮겨 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만에는 100억대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항망, 신화닷컴 등 중국 언론은 애플의 부분 철수는 수십만에서 100만 명의 실업을 뜻하고
일본, 호주 등 미국의 우방국 기업도 뒤를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건설에 나설 전망이다. 미 정부의 반도체 자국 전략이다. 박스원 인텔 최고 경영자는 지정학적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미국에서 생산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은 코로나로 미국 내에서 탈중국 목소리가 힘을 더해가고 있다며 리셔링에 이어 니어셔링 혹은 차이나 플러스 1과 같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테크 기업 탈월가 러시. 지난달 27일 중국 인기 화장품, 패션 전문 온라인 쇼핑몰 GMAUP는 뉴욕 증시에서 탈퇴했다. 2014년 상장 6년 만이다. 중국 인터넷 업체 서우후의 게임 자회사인 창유도 나스닥 시장에서 스스로 상장 폐지했다. 중국 증권일보는 중국 기업의 미 증시 트위스 차우가 일어나고 있다며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공개 탄압과 투자 금지 조치 등이 주가를 크게 떨어뜨린 탓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공정연금의 중국 주식 투자 중단을 지시하며 중국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 반대로 중국 정부는 규제를 풀어 자국 기업의 회기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대표 테크 기업의 홍콩 증시 2차 상장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 기업 네디즈, 중국 2위 온라인 쇼핑몰 징돈.com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국제금융공사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 19곳이 홍콩 2차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자금 조달 규모만 3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박성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고 있다며 탈중국 현상이 보호무역 강화로 이어지면 글로벌 교역과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